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을 폭격하자 이란도 걸프국을 다 보복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네, 중동 전쟁 상황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에너지 전면전으로 가는 겁니까? 이제 최대 가스전까지 타격했는데 그럼 또 보복에 이어지겠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우스 파르스 이 가스전 공격했는데요. 여기가 세계 최대의 가스 매장국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란에 이제 공급하는 가스의 한 70%를 차지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가스전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제 카타르를 공격했거든요.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단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가스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정유소하고 석유화학단지를 공격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경제전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만일에 이것이 두세 번 더 오고 가게 되면 결국은 이게 걸프 국가에 있는 나라들이 전면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여기에 한번 오고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면 이것이 확전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번 전쟁에서 에너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서 그 에너지 가격이랄지 시장 반응 때문에 좀 우려하는 점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자신들은 이제 공격에 불참을 했다, 통보만 받았다라고 하는 결국 피해를 좀 어떤 책임 회피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의 핵 미사일 역량을 제거하고 예. 그 위협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을 한 것이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그 유가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장시간 연설하면서 자기의 가장 큰 업적이 물가를 잡은 것이다. 특히 유가, 이걸 강조를 했는데 유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네. 이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한 것도 뭔가 이걸 통해서 그동안 좀 지지율이 떨어지던 그런 상황을 좀 만회하고 그런 결과를 기대했는데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천 개의 표적들, 군사 목표들을 타격을 하면서도 네. 레드라인으로 남겨놓은 것이 에너지 시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르그 섬을 타격하는 것도 그것도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르그 섬을 타격을 했지만 예. 군사 목표 90개만 타격을 하고 에너지 기반 시설은 손을 안 댔단 말이죠. 예. 네. 그게 이제 바로 유가와 연관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도 다 유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스전을 손을 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그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경고를 했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계속 방해하면 하르그 섬의 에너지 시설도 그건 손을 안 댈 수가 없다. 때릴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내리긴 했지만 예. 아직 행동에 옮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란의 가스전을 타격했다고 하는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주도하지 않았을까. 예. 왜냐하면 트럼프는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도 오케이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보를 받았는데 예. 이스라엘이 때릴까요 말까요 승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통보만 하고 예. 그냥 했는지는 그건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양상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는 그 일들과 미국이 하는 일들이 약간 좀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작한 일을 이란의 어떤 체제를 바꾸는 일에 좀 속도를 내고 싶으니까 예. 그동안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그 가스전도 타격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일종의 듭니다. 배드캅 역할입니까? 어떻게 그런 예. 느낌도 드는데 일단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여부는. 예,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출구를 찾고 싶어 하는데 미 해병대가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We took a little excursion because we felt we had to do that to get rid of some evil. And I think you'll see it's going to be a short-term excursion.
미 해병대 상륙함 트리폴리 함인 목표는 역시 하르그 섬 점령이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하르그 섬을 장악하게 되면 이란의 경제 비통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해병대원 2,500명이 타고 있는데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목적지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목적지는 당연히 이제 이란을 타격하기 위해서 예. 가는 거죠. 그 속에는 US에서 트리폴리호라는 것이 사세보에서 출발해서 일주일이면 도착하는데 내일이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한 이틀 있으면 아마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F-35가 한 20대가 실려 있으니까 여기는 타격할 때 사용할 거고요. 예. 해병대 한 2,500명이 타고 있으니까 상륙 작전을 위한 목적.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 지도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저 지도가 조금 더 이제 하르그 섬이 저기 나와 있고요. 예. 또 다른 지도를 하나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부무사 섬하고 대쇼 툰부가 나와 있는 섬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 하르그 섬은 저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 트리폴리 함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으로 들어가야 이거 되지 말씀하시는 않습니까? 거죠? 네네. 저기에 보면 예. 아부무사가 있고 대툰부가 있고 캔션 섬이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유조선들이 아부무사의 왼쪽, 대툰부의 오른쪽, 그리고 이제 캐슈 섬의 앞쪽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빠져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기 아부무사라고 하는 데가 대충 저기가 대청도 크기만 합니다. 한 12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예. 저기에 주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대함 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툰부에도 이제 그런 기지들이 있고요. 캐슈션 같으면은 저기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군 기지가 있고 저기 해군 기지뿐만이 아니라 저기에서 소위 말하는 드론의 발사 기지가 저쪽에 있고 예. 그다음에 잠수정 저기 죄송합니다. 소형 수상 고속정의 발진 기지가 저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하고 그제하고 미국이 예. 집중적으로 때린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 아부무사, 대툰부, 캐슘섬을 때렸어요. 그러면 예. 왜 저기를 때렸겠느냐? 그걸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은 상륙 작전을 저기에 하려고 그래서 저쪽을 때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하르그 섬하고 저쪽하고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양동 작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양동 작전. 예, 계속해서 하르그 섬으로 때린다고 해놓고는 저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때린다고 해놓고도 하르그 섬으로 갈 수 있는데 하르그 섬은 너무 깊숙이 있어서 예. 상륙 작전이 거의 불가능하고 2,500명이 저쪽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이란이 하르그 섬에 있는 정유시설, 예. 지금 현재 거기 저장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보석의 왕관이라고 하는 거, 저기다 미사일 쏠 거예요. 그럼 2,500명 다 죽어요. 저게 여의도 7배만한 면적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20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하르그 섬이 목적이 아니고 아부무사나 대툰부가 일단 목적이 될 거다 이렇게 협박은 봐요. 하르그 섬 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목적지는 다른 곳일 그렇죠. 수 있다라고 예, 보시죠. 양동 작전이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하르그 섬은 어찌 보면은 에너지 섬이고 지금 말씀하신 캐슘 섬은 해군 기지가 있는 어떤 군사적 섬으로 보이는데 양동 작전 언급까지 해주셨지만은 그 피해가 만만치 않은 전망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일단 지금 해병대는 움직이고 있고요.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 이거를 제거하고 위협을 이제 잠재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사실 호르무즈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호르무즈 섬을 제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호르무즈 이 해협의 위협을 잠재우지 않으면 이 전쟁에 대한 책임 또 명분 이런 것과 직접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합호위 함대에 대한 구상도 얘기를 했고 네. 동맹국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또 나토 동맹국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또 쓴소리를 하고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젯밤에 또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 이제 이 테러 이 국가를 완전히 잠재운 후에 예.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호르무즈 해협의 책임 관할은 이제 이걸 사용하는 국가들에게 넘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예. 그 어제 SNS에 올린 그 표현의 그 워딩 다시 말하면 이걸 잠재운 후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협
이걸 잠재운 후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사실 하르그 섬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의 경제의 어떤 심장, 숨통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예. 전쟁 지속 능력을 제압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하나의 중요한 카드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위험이 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단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군사작전 공격을 할 때 예. 공격 준비 사격을 하거든요. 공격 준비 사격을 통해서 적의 어떤 반격 이런 것들을 제압을 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제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말 이게 만약에 지상 작전을 하게 된다면 예. 상륙 작전을 하게 된다면 그 전에 그 일대에 있는 대한 미사일이라든지 관련 위협들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작전이 시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단순하게 좀 이해를 보면 조금 전에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캐슘섬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캐슘섬을 그러면 이제 도착해서 장악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봉쇄를 풀 수는 있는 거예요? 예, 캐슘섬하고 지금 대수tum보하고 예. 그러니까 저기 아부무사하고 그걸 다 장악을 하면 되는데 예. 2,500명이 저기에 아부무사하고 대tum보만 들어갈지 캐슘섬까지 들어갈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 크기를 보면 아부무사 정도가 대충 대청도 크기거든요. 12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대수tum보라고 하는 대tum보라고 하는 것이 저기 한 2제곱킬로미터, 10제곱킬로미터 근데 소tum보가 한 2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죠. 그런데 캐슘섬은 굉장히 큽니다. 1,500제곱킬로미터. 제주도의 80%, 거제도의 4배. 예. 그런데 저기 캐슘섬을 유심히 보시면 이란 본토하고 붙어 있잖아요. 네. 저기 붙어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1.8에서 2km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는 고속정으로 그냥 가버리면 한 2, 3분이면 그냥 그 캐슘섬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도도 있고 너무 넓기 때문에 네. 저것을 2,500명이 들어가서 장악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다시 5,000명을 정파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정파가 되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어떤 뭐 이번에 그 가는 해병대는 아부무사하고 대tum보 들어가고 다시 들어오는 부대는 뭐 캐슘섬으로 들어가고 예. 이런 식으로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은 저쪽이 혁명수비대가 장악하고 있고 대부분의 그 이런 미사일이나 또는 드론이나 또는 수상 고속정이나 수상 드론이나 심지어 그 의뢰까지 이런 네 종류의 저런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비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미국의 희생이 아마 크게 날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을 높이 평가하더라도 예. 네.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예. 미국이 어떻게 결정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란도 어떤 행동을 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상전에 대한 것이 뭐 두렵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뭐 전해진 소식으로는 추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르그섬 점령 계획을 38년 전부터 계획을 했었다. 그러니까 1988년에 가디언지 인터뷰에서 하르그섬을 언급을 하면서 이에 대한 어떤 야욕이 이미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지상 병력을 투입을 하면 그 지역을 장악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일시적인 그런 어떤 통항권을 이란의 통항권을 제압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상당히 부담도 크거든요. 거기 인명의 희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게 출구 전략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원래 당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자꾸 이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또 헤그세스 장관, 댄 케인 의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국 측에서 나온 내용들을 대략 보면 예. 전쟁을 최소 4주에서 최대 6주 정도를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이란 내에 제압해야 할 중요한 목표들, 예. 군사 목표도 있고 또 지휘부라든지 이런 어떤 정권과 관련된 목표들도 있고 호르무즈와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타격하고 제압하는데 대략 4주에서 한 6주 정도 계산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만약에 지상 병력을 투입을 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아마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발언이 매번 달라지니까 38년 전 발언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동맹국들에 대한 얘기도 동맹국 필요 없다 그러더니 이제 호르무즈 이용하는 국가가 개별로 책임져라 또 이렇게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뭐그 진심이 그 속에 예. 있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5개 나라, 그다음에는 7개 나라, 이제 뭐 처음에는 굉장히 희망하건대 와라. 나중에는 이제 강하게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네.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아무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겠다고 얘기 안 하니까 다 예.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일본, 한국도 필요 없다. 그러다가 바로 또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또 말을 바꾸잖아요. 예. 진심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심이 심하신 분이긴 하지만 저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화가 나 있고 좀 동맹에 대해서 불만스럽다는 그런 거지 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예.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될 것 같은데 미일 정상회담 이제 곧 앞입니다. 직접적으로 요구를 받는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즈음에 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 알다시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뿌린 대로 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토를 무시하고 유럽 국가들과 갈등을 하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동맹답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반응이 어떻게 보면 예견된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반응 중에서 일본과 한국과 일본의 반응은 상당히 신중했거든요. 거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어요. 네. 이건 검토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통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이 최악의 시기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와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 또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소신이고 예. 그 소신에 따라서 안보 문서들도 개정을 하고 국방비도 늘리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또 미국과 관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문제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국민의 여론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한 얘기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전투 임무, 일본의 이 선박과 일본의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임무, 예. 이런 임무에서 미국의 도움도 주고, 그 다음에 그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선에서 그게 뭐 아베 모델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선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브로핑을 해가지고 일본을 면함 뭐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혼란이 있지도 예.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동맹국들 중에 트럼프 면담 1호잖아요. 네. 일본이. 온갖 묘수를 지금 막 떠올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케이치 총리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일본 정부에서 내에서도 또 일본 이 국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 숙제를 다 안고 가긴 갈 텐데 다케이치 총리가 우리 이제 문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긴 할 텐데 관련 이제 법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안보 법제가 크게 보면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중요 역량 사태법. 옛날에는 그걸 주변 사태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투를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후방 지원하는 거예요. 예. 보급, 수송, 의료 지원 요거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큐어법이니까 이것은 뭐 이번 사태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무력 공격 사태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되면 그때 이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예. 일본은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법을 이제 적용할지가 이제 굉장히 문제인데 만일에 무력 공격 사태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본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돼야 되고 이거는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거냐 하는 거고요. 그 이제 그 문양부님 아베 모델을 얘기했는데 예. 아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2009년도에 그 청해 부대를 파병을 했는데 최초 임무는 해적 대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선들 보호하는 임무였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에 그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NQ9에 의해서 이렇게 저격을 당하니까 그때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이 굉장히 고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예. 연합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 연합체 구성에 일본 보고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아베 총리가 방위성 설치법 제4조 이걸 통해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우리가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보내면서 연합체에 참여 안 하고 독자 파병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고려해서 예. 아마 다케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래도 선물을 안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본에서 말씀하신 그런 그 선택을 한다면은 우리나라로 또 그 압박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벌여놓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예. 이게 정당하고 이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일본이 어떻게 참여하든 한국이 도움을 주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큰 우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도움을 받고 한국의 참여도 아마 바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도 일본이 미국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법이라든지 관련 네. 그런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우리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떤 표정을 지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이스라엘은 이란의 실질적 최고 지도자인 알리 라리자니 등 2명을 제거했다며 군의 정보력과 군사적 역량을 자랑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알리 라리자니를 암살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집속탄 미사일이 이스라엘 중심부에 방공망을 뚫었다고 자축했습니다. 네, 흘린 피 방울마다 그 대가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말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문성목 센터장님, 네. 모즈타바가 존재감은 계속 지금 어필을 하고 있네요. 존재감을 어필을 하는데 예.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예.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모스타바의 상태가 어떤지, 정말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어떤 상태인지 이게 진짜 모즈타바 메시지인지도 잘 그것도 모르겠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잘 모르는 것이고 예. 어떻게 보면 모스타바를 후계자로 세운 것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항전의 명분, 그다음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국민의 이란 국민의 특히 지지하는 국민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모스타바를 세운 명분은 세습은 안 되지만 예. 세습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모스타바가 순교자의 가족이고 또 본인도 순교에 거의 버금가는 그 부상을 당했고 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결집의 어떤 동기, 모티브가 됐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국민들을 결집시키려고 한다면 목소리라도 좀 내지 않았을까 이런데 지금 이 메시지는 모스타바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강력한 모스타바를 지지하는 집권 세력의 메시지인지는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만 예.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살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고 그 보복의 일환으로 집속탄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마 그동안 대공 역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피해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라리자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란이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지도자들이 하나하나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스라엘의 행위가 정말 끔찍하기 짝이가 없는데, 그러나 이런 강력한 보복을 얘기하고 핏방울은 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예. 과연 지금 이란 내부의 리더십이 정말 견고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좀 생깁니다. 네. 지금 라리자니의 이제 죽음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안보 수장이었던 만큼 지금 어떤 실권자로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지도부가 사라진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재자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전쟁을 이제 장기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더 협상이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뭐 꼭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이제 지금 바로 사실상 라리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은 안보실장이거든요. 네. 국가안보의 안보실장인데 그 안보실장이 죽으면은 이제 그다음 사람이 이제 또 안보실장으로 올 거 아니에요. 예. 그 안보실장으로 올 사람이 잘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도 과거에 안보실장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오른쪽 다리를 절단할 정도로 이렇게 피해를 입었던 그런 혁명수비대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더 강경한 사람이긴 해요. 그리고 예. 이제 그 사람도 그런 협상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협상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란 외무부 장관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이제 어떤 지침이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무스타바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상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 지금 문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계속해서 이런 암살이 계속 이루어지면 오히려 이란은 원래 계획은 체제 전환까지 갔으면 이란이 분열돼야 되고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무스타바에 대한 반무스타바 세력도 있어서 이들이 분열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오히려 계속해서 이렇게 암살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단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스라엘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요. 지금 이란에서 의사결정을 도대체 누가 하느냐 이 부분도 의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지도부에 사실상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그래픽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아버지 하메네이도 암살됐고 지금 뭐 핵심 권력을 쥐고 있는 알리 라리자니 뭐 안보 수장도 지금 제거가 된 상황이고 줄줄이 지금 제거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 이란 신정 체제, 신정 독재 체제를 유지해왔던 이 세력들, 예. 혁명 수비대를 포함해서 이 세력들 중에 지금 리더십에 있는 인물들이 이제 제거가 됐단 말이죠. 사망을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드러나진 않지만 또 제2, 제3의 후계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 또 그 아들 모스타바 그리고 그걸 둘러싼 지금 집권 세력들은 예.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거나 항복하거나 물러나면 예. 우리는 끝이다. 이제 이건 없는 것이다 더 이상.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해야 되고 특히 미국을 향해서도 싸우지만 내부의 그 투쟁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파시즈 민병대라고 하는 혁명수비대 소속 예. 민병대 자원들을 통해서 반 체제 성향의 국민들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예. 이게 결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은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려고 하는 게 또 이스라엘이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리더십들은 이스라엘이 뭐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서 가족들까지 예. 피해를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전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뭐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전쟁은 첫째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의지는 뭐 강력하게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니까 예. 의지는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 피해 보복을 하겠다 하지만 지금 상당한 역량들이 지금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협상이 뭐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 정말 그렇게 될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예. 줄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그 고비가 예. 이번 주 말 다음 예.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이 간략하게요. 네. 또 보면서 어떻게 저들을 그렇게 다 찾아내나 그것도 좀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정보 예. 부대의 네.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야죠. 우리는 이제 모사드 그러면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예. 우리의 국가정보원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내에 8,200부대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방정보본부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이 이민트하고 시그닌트거든요. 이민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영상. 그걸 이제 하는 거고 시그닌트라고 하면 신호예요. 예. 하메네이를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은 하메네이를 테헤란에 있는 CCTV, 예. 도로가에 있는 CCTV 그걸 전부 다 해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했다니까 대한민국의 그 국방정보본부도 이 정도의 능력을 예.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이란은 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네타냐후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제이 예. 전선을 행성하고 끝까지 피해 복수를 하겠다는데 첫 번째 넘버원 리스트가 바로 네타냐후입니다. 네타냐후. 그런데 예. 그게 안 되면은 제가 그 뒤에 있는 리스트들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사관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대사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기업들이 대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테러의 대상이 됩니다. 예. 제2전선을 형성하겠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 좀 끝으로 전황을 잠깐 짚고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지금 이란이 집속탄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이게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으로도 좀 방어가 힘든 건가요? 뭐 방어는 할 수 있겠지만 예. 이게 방어하기 전에 공중에서 터져버리면 예. 집속탄이라고 하는 것은 탄 뒤에 여러 개의 탄을 장착을 해가지고선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돔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그 정교한 방어 체계를 피해서 예. 이스라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뭐 사실은 이 국제사회에서 네. 사용을 금지한 악마의 무기 아닙니까? 예. 거기에다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스라엘의 요격 역량이 줄어들고 그 명중률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런 것들을 이란도 약점을 알기 때문에 예. 그걸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보복 조치들은 취하고 있다 생각을 네, 합니다. 여기까지 10초만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20초 드리겠습니다. 네네. 집속탄은 지금 여기 그 발효가 됐어요. 집속탄 금지해라라고 하는 예. 발효가 됐는데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서 이것은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 이란, 이스라엘. 이 7개 국가는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집속탄은 쓰는데 지금 문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악마의 무기죠. 예. 수백 개의 자탄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축구장 몇 개를 초토화시키니까요. 이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으로는 지금 금지된 나라는 아니군요. 지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짚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